이 이야기는 실제 판결문을 바탕으로 극적 재미를 위해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2014년 8월 23일 새벽 3시 41분 경부고속도로 천안나들목 인근에서 승합차 한 대가 갓길에 정차 중이던 8톤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시속 70km로 달리던 승합차의 조수석 부분이 화물차 밑으로 깔려 들어가며 완전히 찌그러졌습니다. 조수석에 타고 있던 24세 캄보디아 여성은 현장에서 즉사했습니다. 그녀는 임신 7개월째였고 배 속의 아기도 함께 세상을 떠났습니다. 운전석의 남편은 경미한 부상만 입었습니다. 비극적인 교통사고. 처음에는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보험 가입 내역을 확인하는 순간 사건의 성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남편은 아내 명의로 11개 보험회사에 25건의 생명보험을 들어놓았습니다. 사망보험금 총액은 95억 원. 경찰은 즉각 살인 혐의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수사 결과 수상한 정황들이 하나둘씩 드러났습니다. 먼저 CCTV 영상 분석 결과 사고 지점 후방 800m 구간에서는 정상적으로 직선 주행을 했습니다. 졸음운전이었다면 이미 차선을 벗어났어야 했습니다. 사고 지점 후방 422m 지점에서는 갑자기 상향등이 켜졌습니다. 새벽에 졸음운전을 하던 사람이 상향등을 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검찰은 정차된 화물차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고 직후의 행동도 이상했습니다. 남편은 화물차 기사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차를 박았습니까? 라고. 그리고 첫 번째로 도착한 견인차 기사에게는 다리가 끼었으니 의자를 밀어달라고만 했습니다. 조수석에 아내가 타고 있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견인차 기사가 동승자가 있었냐고 물어볼 때까지 말입니다. 부검도 하지 않은 채 사고 3일 만에 서둘러 화장했습니다. 캄보디아에 있던 처가 식구들은 장인 장모가 올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했지만 남편은 무시하고 장례를 진행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증거. 아내의 혈흔에서 수면유도제 성분인 디페니드라민이 검출됐습니다. 임신 7개월의 산모가 함부로 먹어서는 안 되는 약물이었습니다. 검찰의 시나리오는 이랬습니다. 남편은 서울 남대문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돌아오는 길에 아내에게 수면유도제를 몰래 먹였습니다. 아내가 잠들자 안전벨트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갓길에 정차된 화물차를 발견하고 상향등을 켜서 정확한 위치를 파악한 뒤 의도적으로 조수석 쪽을 들이받아 아내를 살해했다는 것입니다. 살해 동기는 명백했습니다. 95억 원의 보험금. 남편은 2008년 아내와 결혼한 직후부터 꾸준히 보험을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사고 2달 전인 2014년 6월 삼성생명에 사망보험금 30억 9천만 원짜리 보험을 추가로 가입했습니다. 매달 내는 보험료만 수백만 원. 남편이 운영하던 생활용품점 수입으로는 버거운 금액이었습니다. 검찰은 남편을 살인 및 사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2014년 12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1심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검사가 일어섰습니다.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생활용품점 매출은 계속 하락했고 매달 수백만 원의 보험료를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 피고인은 95억 원의 보험금을 노리고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피고인은 사고 당일 아내에게 수면유도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안전벨트를 풀고 갓길에 정차된 화물차를 발견하자 상향등을 켜서 정확한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차량을 조작해 조수석 부분만 정확히 화물차에 들이받았습니다. CCTV 영상을 보면 사고 직전까지 정상 주행을 하다가 갑자기 우측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시뮬레이션 결과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이것은 졸음운전이 아니라 고의적인 살인입니다. 변호인이 반박했습니다. 검사의 주장은 모두 추측에 불과합니다. CCTV 영상의 화질이 좋지 않아 정확한 차량의 움직임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영상 해상도가 낮고 노이즈가 심해 명확한 판단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피고인의 재정 상태가 어렵다는 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생활용품점에서 월 9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벌었고 대여금, 이자 500만 원,
자판기 수입 12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합치면 충분히 보험료를 낼 수 있었습니다. 수면 유도제가 검출됐다는 것도 의심스럽습니다. 사고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고 체내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만으로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먹였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피고인은 보험을 2008년부터 꾸준히 가입했습니다. 사고 2달 전에 가입한 30억 원짜리 보험만 제외하면 모두 여러 해에 걸쳐 조금씩 가입한 것입니다. 범행을 계획하고 일부러 가입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피고인은 딸만 둘 있는 상황에서 아내 뱃속의 아기가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아들과 아내를 동시에 잃으면서까지 보험금을 노릴 이유가 없습니다. 재판부는 증거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CCTV 분석 결과를 재검토했습니다. 하지만 영상 화질이 워낙 좋지 않아 차량의 정확한 움직임을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졸음운전일 수도 있고 고의일 수도 있었습니다.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수면 유도제 검출도 결정적 증거가 되지 못했습니다. 검출된 양이 미미했고 사고 후 시간이 지나 정확한 투약 시점을 알 수 없었습니다. 상향등을 켠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졸다가 실수로 켰을 수도 의도적으로 켰을 수도 있었습니다. 확실한 것은 없었습니다. 2015년 5월 재판부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로 아내를 살해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CCTV 영상의 화질이 좋지 않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명확한 판단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수면 유도제 검출만으로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먹였다고 보기 힘들고 보험 가입도 여러 해에 걸쳐 이루어진 것으로 범행을 계획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합리적 의심을 넘어서는 증명이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합니다. 검찰은 즉각 항소했습니다. 2017년 1월 대전고등법원 항소심이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재판부의 판단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놓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재판장이 남편을 향해 물었습니다. 피고인 사고 지점 후방 800m 구간에서는 정상 주행을 했습니다. 졸음운전이었다면 왜 그 긴 구간 동안 차선을 벗어나지 않았습니까? 졸음이 오락가락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422m 지점에서 갑자기 상향등을 켰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졸다가 실수로 상향등을 켰다? 상향등 스위치는 핸들 왼쪽 레버를 당겨야 켜집니다. 졸면서 우연히 당길 수 있는 위치가 아닙니다. 재판장이 계속 물었습니다. 사고 직후 화물차 기사에게 내가 차를 박았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조수석에 만삭의 아내가 있었는데 왜 아내 안부는 묻지 않았습니까? 당황해서요. 첫 번째 견인차 기사에게도 다리가 끼었으니 의자를 밀어달라고만 했습니다. 아내가 죽어가고 있는데 자신의 다리만 걱정했습니까? 패닉 상태였습니다. 패닉 상태? 그런데 자신의 다리는 정확히 설명했습니까? 재판장이 보험 가입 내역을 들었습니다. 피고인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꾸준히 보험을 가입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2014년 6월 사고 2달 전에 갑자기 30억 9천만 원짜리 보험을 추가했습니다. 왜입니까? 보험 설계사가 권유해서입니다. 그 전까지 6년 동안 조금씩 가입하다가 갑자기 30억 원을 추가로요? 그것도 사고 2달 전에? 재판장이 부검 거부에 대해 물었습니다. 캄보디아에 있던 처가 식구들이 부모가 올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했는데 왜 3일 만에 서둘러 화장했습니까? 빨리 장례를 치러주고 싶었습니다. 아내의 한국 거주 동생도 말렸는데 무시했습니다. 왜입니까? 재판장이 심리감정 결과를 언급했습니다. 프로파일링 결과 피고인은 아내의 죽음에 대한 슬픔이나 충격보다 보험금 수령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사고 다음날 병원에서 환자복을 입고 웃으면서 셀카를 찍었습니다. 아내와 아기가 죽은 지 하루밖에 안 됐는데 말입니다. 딸과 놀아준 것뿐입니다. 검사가 추가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의 휴대전화 기록을 확인한 결과
사고 다음날 교통사고 보험금과 사망보험금 청구 등 검색 기록이 발견됐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아내가 사망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시작했습니다. 11개 보험회사 모두에 동시에 청구했습니다. 변호인이 반박했습니다.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입니다. 유족으로서 당연히. 재판장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변호인, 문제는 시기와 방법입니다. 아내를 잃은 슬픔보다 보험금에 대한 관심이 더 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검사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재분석 결과를 제출했습니다. 재판장님, 비록 CCTV 화질이 좋지 않지만 차량의 움직임 패턴을 분석한 결과 사고 직전 의도적으로 우측으로 방향을 틀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충돌 각도와 속도를 분석한 결과 조수석 부분만 정확히 화물차에 충돌하도록 각도를 조절한 흔적이 있습니다. 졸음운전이었다면 이런 정확한 충돌은 불가능합니다. 변호인이 다시 반박했습니다. 가능성이 높다는 것과 확실하다는 것은 다릅니다. 여전히 졸음운전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의 마음은 이미 기울었습니다. 재판장이 최후 진술 기회를 주었습니다. 남편이 일어섰습니다. 저는 아내를 정말 사랑했습니다. 아들이 태어나는 것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제가 왜 아내와 아들을 죽이겠습니까? 이것은 억울한 누명입니다. 검사가 최후 변론을 했습니다. 피고인은 95억 원의 보험금을 노리고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사고 2달 전 30억 원짜리 보험을 추가로 가입하고 아내에게 수면유도제를 먹인 뒤 안전벨트를 풀고 갓길에 화물차를 발견하자 상향등을 켜서 위치를 확인한 뒤 정확히 조수석 쪽을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직후에도 아내의 안부는 묻지 않고 자신의 다리만 걱정했고 부검도 거부한 채 서둘러 화장했으며 사고 다음 날부터 보험금 청구 방법을 검색했습니다. 이 모든 정황은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아내를 살해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엄정한 처벌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월 14일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주문,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피고인은 95억 원의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와 태아를 살해했습니다. CCTV 영상 분석, 상향등 점등, 사고 직후 행동, 부검 거부, 보험금 검색 기록 등 모든 정황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특히 사고 2달 전 30억 원짜리 보험을 추가 가입한 것은 범행을 계획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아내의 혈흔에서 수면유도제가 검출된 것도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먹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피고인의 범행은 잔인하고 치밀합니다. 만삭의 아내와 태어나지도 못한 아기의 생명을 돈으로 바꾼 것입니다.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법정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1심 무죄에서 항소심 무기징역. 극적인 반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은 즉각 상고했습니다. 2017년 5월 대법원 심리가 시작됐습니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중대한 문제점들을 발견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판결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살인죄와 같이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는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간접 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그 간접 증거들은 합리적 의심을 넘어설 정도로 압도적이어야 한다. 본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CCTV 영상은 화질이 좋지 않아 차량의 정확한 움직임을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이를 인정했다. 상향등 점등도 졸음운전 중 실수로 켰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수면유도제 검출도 투약 시점과 양을 정확히 알 수 없어 결정적 증거가 되지 못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살인 동기이다. 대법원은 살인 동기에 대해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거액의 보험금은 살인의 중요한 동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본건의 경우 피고인의 경제 상황과 보험 가입 패턴을 보면 의문이 생긴다. 피고인은 생활용품점에서 월 9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벌었고 대여금, 이자와 자판기 수입까지 합치면 월 1,500만 원 이상의 수입이 있고 보험료 수백만 원을 내고도 생활하는 데 문제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6년간 꾸준히 보험을 가입했다. 사고 2달 전에 가입한 30억 원짜리 보험을 제외하면 모두 자연스러운 가입 패턴이다. 무엇보다 피고인에게는 아들이 없었다. 딸만 둘 있는 상황에서 아내 뱃속의 아들을 얼마나 기다렸겠는가. 판결문에도 피고인이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매우 기뻐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보험금을 위해 기다리던 아들과 아내를 동시에 죽인다. 이것은 인간의 정서에 반한다. 대법원은 계속해서 항소심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항소심은 사고 직후 아내 안부를 묻지 않았다. 부검을 거부했다. 보험금을 검색했다 등의 정황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이런 정황들은 모두 사고 후의 행동이다. 사고가 고의였다는 것을 직접 증명하지 못한다. 사고 후 당황하거나 패닉 상태에서 이상한 행동을 할 수 있고 유족으로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프로파일링 결과도 마찬가지다. 심리 상태가 보험금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것과 살인을 저질렀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결정적으로 졸음운전인지 고의사고인지를 단언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 CCTV 영상 화질이 좋지 않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명확한 판단이 어렵다고 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여러 의문을 떨쳐내고 고의사고라고 확신할 수 있을 만큼 간접 증거가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2017년 5월 대법원은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항소심은 형사재판에서 요구되는 증명의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 없이 유죄를 인정한 것은 잘못이다. 무기징역 선고가 뒤집혔습니다. 사건은 다시 대전고등법원으로 돌아갔습니다. 2020년 8월 파기환송심이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재판부가 매우 신중했습니다. 대법원의 지적사항을 하나하나 검토했습니다. 검찰은 새로운 증거를 찾으려 했지만 이미 6년이 지난 상황에서 추가 증거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했습니다.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살인죄는 무죄를 선고합니다. 다만 피고인이 졸음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은 인정됩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죄를 적용하여 금고 2년을 선고합니다. 검찰이 다시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021년 3월 검사는 양형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결국 살인죄는 무죄,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죄로 금고 2년이 확정됐습니다. 7년에 걸친 법정 공방이 끝났습니다. 무죄, 무기징역, 무죄. 3번의 극적인 반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되자 남편은 보험회사들을 상대로 보험금 지급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보험회사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나왔지만 이것은 증거 부족으로 인한 무죄일 뿐입니다. 실제로 살인을 저질렀는지 여부와는 다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피보험자인 아내가 보험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는지입니다. 캄보디아인인 아내는 한국어가 서툴렀고 보험 계약서에 서명은 했지만 그 의미를 이해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상법 제731조에 따르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은 그 타인의 서면 동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내는 보험 계약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계약은 무효입니다. 남편 측 변호인은 반박했습니다. 아내는 2008년 2월 한국에 입국한 후 한국어 교육센터에 다니며 한국어를 배웠습니다. 보험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일상적인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보험 모집인도 아내와 한국어로 의사소통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아내가 보험 계약서에 자필로 서명한 것은 내용을 이해했다는 증거입니다. 민사재판은 보험 계약마다 따로 진행됐습니다. 11개 보험회사 25건의 계약, 각각 별도의 소송이었습니다. 재판부마다 판단이 달랐습니다. 일부 재판부는 남편이 손을 들어줬습니다.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된 이상 고의 살인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아내가 한국어 교육센터에 다녔고 일상생활에서 한국어를 사용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보험 계약 내용을 이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험금을 지급하라. 하지만 다른 재판부는 보험회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아내가 한국에 입국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체결한 보험 계약의 경우 아내의 한국어 능력이 부족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상적인 회화는 가능했을지 몰라도 복잡한 보험 계약 내용을 이해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보험회사는 외국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경우 모국어로 된 약관을 제시하거나 통역을 제공하여 진정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런 절차 없이 체결된 계약은 무효입니다.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 결과적으로 11전 8승 3패. 남편은 대부분의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현재까지 남편이 받은 보험금은 약 57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나머지 소송도 진행 중이며 최종적으로 얼마를 받게 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법과 정의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이 남편은 정말 무죄일까요? 아니면 증거 부족으로 처벌을 피한 것일까요? 법정에서 3번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무죄, 무기징역, 그리고 다시 무죄. 1심 재판부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모든 정황이 살인을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없다고 했습니다. 같은 증거를 보고도 3개의 재판부가 완전히 다른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증거의 해석이었습니다. 검찰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CCTV 영상을 보면 사고 직전 우측으로 방향을 틀었다. 상향등을 켰다. 사고 직후 아내 안부를 묻지 않았다. 부검을 거부했다. 보험금을 검색했다. 이 모든 것이 고의를 증명한다. 변호인은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CCTV 화질이 나빠 정확한 판단이 불가능하다. 상향등은 실수로 켤 수 있다. 사고 후 행동은 패닉 상태였기 때문이다. 보험금 청구는 정당한 권리다. 이 모든 것은 추측일 뿐이다. 대법원은 변호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합리적 의심을 넘어서는 증명이 필요하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것이 법치국가의 원칙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의문을 품습니다. 사고 2달 전에 30억 원짜리 보험을 추가 가입. 아내 혈흔에서 수면유도제가 검출. 사고 직후 아내 안부를 묻지 않은 점. 부검도 안 하고 3일 만에 서둘러 화장한 점. 사고 다음 날부터 보험금을 검색한 점.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요? 법은 증명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상식은 의심스럽다고 말합니다. 이 간극을 어떻게 메워야 할까요? 한편 이 사건은 또 다른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결혼이주 여성들의 취약성입니다. 24세 캄보디아 여성. 한국에 온 지 6년. 한국어가 서툽니다. 한국에 가족도 친구도 없습니다. 남편만 믿고 살아갑니다. 그녀는 자신이 95억 원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보험 계약서에 서명은 했지만 그 의미를 이해했을까요? 만약 알았다면 두렵지 않았을까요? 자신의 목숨이 95억 원의 가치를 갖는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죽으면 남편이 그 돈을 받는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민사재판에서 일부 재판부는 이 점을 지적했습니다. 외국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거액의 생명보험은 도박보험의 위험이 있다. 보험회사는 모국어로 된 약관을 제공하거나 통역을 제공하여 진정한 동의를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보험회사들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한국인과 똑같이 한국어 계약서에 서명만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 여성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거액의 보험에 가입되고 그녀의 생명이 돈이 가치로 환산됐습니다. 이 사건 이후 이주 여성 단체들이 목소리를 냈습니다. 법원이 다음 피해자에게도 똑같이 판결을 내릴 거라고. 결혼 이민자로서 슬픔과 두려움을 전합니다. 한국에 가족이라도 있었으면 사건이 이렇게 쉽게 묻히지 않았을 겁니다. 가족, 친구들과 떨어져 남편만 믿고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한국에 온 저희 결혼 이민자들을 지켜주세요. 하지만 법은 이미 판결을 내렸습니다. 무죄. 이 판결이 과연 정의로운 것일까요? 법정에서는 3가지 입장이 대립했습니다. 검찰은 명백한 살인이다. 모든 정황이 이를 증명한다. 변호인은 증거가 부족하다. 추측만으로 사람을 처벌할 수 없다.
재판부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없다. 무죄. 그리고 사회는 분열됐습니다. 일부는 법은 제대로 작동했다고 말합니다. 증거 없이 사람을 처벌하면 그것이야말로 불이다. 의심스럽다고 해서 무조건 유죄로 만들 수는 없다. 이것이 법치국가의 원칙이다. 다른 일부는 법이 정의를 외면했다고 말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건 살인이다. 95억 원, 사고 2달 전 30억 원 추가 가입, 수면유도제, 상향 등 서둘러 화장. 이 모든 것이 우연일 리 없다. 법이 범죄자를 풀어줬다. 이 사건은 법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법은 진실을 밝히는 도구가 아닙니다. 법은 증명된 사실에 근거하여 판단하는 시스템입니다. 진실과 증명은 다릅니다. 진실은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입니다. 증명은 법정에서 무엇을 입증할 수 있는가입니다. 이 사건에서 진실은 무엇일까요? 그날 밤 새벽 3시 41분에 경부고속도로에서는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정말 졸음운전이었을까요? 아니면 치밀하게 계획된 살인이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뿐입니다. 그리고 그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현재 그는 금고 2년을 마치고 출소했습니다. 고향인 충남 금산에서 조용히 살고 있다고 합니다. 생활용품점은 문을 닫았고 가끔 헬스장에서 목격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57억 원의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소송도 대부분 승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24세 캄보디아 여성과 태어나지도 못한 그녀의 아기는 천안의 한 공동묘지에 묻혔습니다. 캄보디아에 있는 그녀의 부모는 딸의 죽음을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영영 이별했습니다. 이 사건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법의 승리일까요? 정의의 패배일까요? 아니면 법과 정의 사이의 간극을 보여주는 사례일까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사건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증거가 부족할 때 우리는 어디까지 의심할 수 있을까요? 의심스럽다는 것만으로 사람을 처벌할 수 있을까요? 반대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명백해 보이는 범죄를 무죄로 만들어도 될까요? 법정에서는 무죄 판결이 났지만 법정 밖에서 판단은 여전히 엇갈립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남편은 정말 무죄일까요? 아니면 완벽한 범죄를 저지르고 법의 허점을 이용해 빠져나간 것일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이 사건은 우리에게 법과 정의, 증거와 진실, 그리고 합리적 의심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 판결문이 알고 싶다. 오늘은 95억 원의 보험금과 만삭 아내의 죽음, 그리고 3번의 극적인 판결 반전을 겪은 캄보디아 만삭아내 사망사건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법정 이야기를 발굴하고 영상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